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계에서 지금 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영재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6억 7천 6억 7억이에요. 이런 푼돈 때문에 왜 최순실이 이렇게 열을 내고 이렇게 움직였냐 얘기하시는데 문화체육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20%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순실의 10%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다른 데서 나옵니다. 재경부 예산 문제가 크게 나오고요. 가장 크게는 국방에서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언제 할 건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던져주고 가요. 살짝 이야기해줘. 불쌍하잖아, 김총수. 한겨레에서 최순실 씨가 11문이라고 했나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자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정문으로 들어다닌 사람은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었고요. 정유라 씨도 그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자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민다김은요? 린다김도 그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자고 나왔다고 린다김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드 궁금해, 사드. 사드가 이제 예. 갑자기 왜 올해와서 바뀌었느냐. 예. 그 원인을 이제 아까 말한 전성절에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전성절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가 가서 중국의 전성절을 빛내줬는데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올해 1월에 4차 핵실험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확실히 북한을 제어할 줄 알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시진핑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진핑 전화 안 전화 받았고. 안 받았잖아요. 예. 3일 동안. 그게 이제 빡친 거죠. 예.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3일 왜? 뒤에 전화가 왔어요, 또 다시. 예, 그거는 이제 예. 그때 우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중국도 당황했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하고도 아무하고도 전화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화가 나서 1월 7일 날 그 기자회견 때 일방적으로 사드를 중국한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뭐 이렇게 된 아니, 거거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논의할 수 있다. 네. 예.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처음으로 대통령 입으로 처음으로 해갖고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김창수 박사가 그거 갖고 열부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이제 김지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김지훈 교수님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작년에 금방 말씀보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예. 정말로 전국구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배우 실세가 있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상황. 네,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승제를 갖고 그랬는데 이제 10월 그게 9월 3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미국 박근혜 갔어. 대통령이 미국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꼬나 바친 거죠. 그때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렇잖아요. 예. 실제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아베가 손을 내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의 손은 뿌리치고 중국한테 갔다. 그 이게 이제 이른바 중국 경사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5일 날 미국 가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야, 너 왜 일본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중국으로 갔느냐. 이렇게 중국 경사론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압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중국 간 거 아니야. 중국으로 치우친 거 아니고 나 미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해. 이렇게 예. 말해주면서 이제 내면적으로 사드 받을 준비가 됐고 그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한일 외무장관이 됐고 외무장관에서 예, 위안부 이제 위안부 협상.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게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국구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게 나도 믿고 있었는데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봉도사님 뒤에 있는 최순실이었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최순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네. 는 이제 어떻게 사드가 왜 배치된 거야? 느닷없이. 아니 이게 럭키드 마틴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탈냉전이 오면서 많은 그 미국의 군수업자들 중에 망한 게 있고 안 망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킵니다. 예. 원래 그랬고 여객기도 만들면서 그다음에 군수 산업을 만드는 것은 위험이 회피가 되는데 록히드 마틴은 100% 군수 산업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처럼 뭐 총알 안 팔리면 총신 팔고 뭐 헬멧 팔고 하는 정도로 쉽게 옮길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단위가 무기 체계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예. 사드가 한 포대가 2조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거의 사드가 그것도 불투명하잖아 얼마가 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드의 명운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를 이 사드가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안 산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에서 사기로 했던 카타르하고 에미레이트도 결국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이걸 안 뚫어주면 로키드 마틴은 완전히 망합니다. 예. 팔로가 없는 거죠. 팔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팔로 팔선요. 팔로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거의 로비를 아마 최대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에서 구입한 많은 무기들 중에 로키드 마틴이 많습니다. 한국이 거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가 네.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잡을 절실한 그렇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네. 한국에다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이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로키드 마틴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사드의 모든 명운을 걸어뒀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판 지금 것도 우리나라 컸지만 들어오는 사드가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사 겁니다. 그 발사하는 미사일이 전투기도 그거 아닌가요? F-35. F-35도 그렇고. 그거를 이명박이가 해먹고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가 경고했잖아. 놓고 예. 가라고. 내가 예. 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경고한 거 자세를 최순실이 경고한 거야. 물론 최순실이 했겠지만 이게 무기 구매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린다김 뭐 이런 걸 통해서 잠깐만 엿보셨지만 예. 무기 시장에는 공식적으로 리베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에이전트가 공식으로 있어요, 그거는? 그걸 공식으로 먹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조단위기 조단입니다. 때문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정권을 잡아가지고 뭔가 돈이 필요할 때 가장 확실한 게 무기 구매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 임기 끝나는 사람이 해먹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가 경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또 그 까불지 마라. 이거는 놓고 실제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2년 때 차세대 전투기 결정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차기 정부로 넘겨라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결정을 못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차기 정부로 예. 넘겨라 이러고 중단된 거. 니네가 먹을 떡이 아니다. 이제까지 많이 4대강으로 많이 먹었으니 예, 예. 이제 무기는 우리가 먹을 터이니 놔둬라. 예, 예. 그래서 이제 넘어왔는데 이 사드 문제가 무기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예. 최대 그렇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이 아직도 터지지 않은 네. 바로 그 분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일단 예. 배착으로 결정을 했고. 예, 그러니까 그 배치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보자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로키드 마틴사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어? 그러니까 이 진짜 말을 나와야죠. 이제. 이제 그 7월 원래 사드 배치를 한 게 7월 8일이잖아요. 네.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게 7월 8일인데 7월 5일 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결정된 사드 바 없다 배치에 했죠.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그랬어요. 야, 3일 전에. 예. 근데 그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몰랐을 거예요. 사드 그 한민구는 모르는 거지. 모르는 네. 거예요. 완전 배제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민국. 모르고 있는 모르고 거예요. 사실은 군도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요. 계속. 그래서 이게 뭐 군에서야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얼리 어댑터들이 예. 뭐 최신형 나오면은 네. 다 그거 사고 사보고, 싶어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방어 무기 체계라고 하면서 이게 사드가 최신형이니까 최신형 뭐 있으면 좋지 않느냐, 방어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직 미국하고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7월 8일 날 빵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7월 5일 날 대정부 질의 때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네. 라고 공식 답변을 했고. 그리고 윤병수 장관은 바지 고치러 갔고. 사드 배치하던 날. 배치하던 날, 발표하던 날. 발표하던 날. 백화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배제된 거죠. 한민국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내용을 몰랐고 오로지 청와대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만 발표하는 자만 알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그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나 외교부나 통일부나 이 문제가 너무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때 취했던 3노 정책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거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화약고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관계장관 회의에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한명우 장관은 계속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드 자체에 대해서 그거에 어떤 무용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위험하다. 예, 협의도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늘 또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말했던 거예요. 성주로 결정이 됐는데 성주를 가본 군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전에. 아니 배치하는 군인을 거기가 조사로 간 군인 한국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미군이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에 따랐다는 것이고 네. 그거는 미국식 결정이고 예. 우리 땅인데 그 적어도 하루 이틀 2, 3일 전에는 가야 하는데 한국군 누구도 거기 가서 시찰을 하고 미군과 관찰한 적이 협의를 하고 있는 순실군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로키드 마틴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지금도 린다 김이 그 로비스트인가요? 린다 김 지금 감옥에 감옥에 있어요. 대마초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뽕 때문에 예, 감옥에 있는데 이제 린다 김은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였죠. 원래 유명한 였었고. 로비스트였죠. 린다 김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린다 김이 유명한 거는 1995년 무렵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 이양호 국방부 장관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편지가 공개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서였죠, 연서. 미인계를 쓴 거죠. 아, 린다 김이라고 하는 예, 근데 이제 그 편지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그 린다 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뭐 산타 바바라에서의 추억을 잊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타 바바라에서의 추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하는 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순실 화법을 쓰네. 그게 그 린다랑 그거 조사한 데가 국방부 검찰부였거든요. 네. 아, 그 장관이니까. 아저씨가 한 거예요? 그럼 조사를?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나중에 가서 그 기록을 다 봤는데 편지도 진짜 글씨도 이쁘게 잘 쓰고 정말 신경 써서 썼어요. 누가 린다가? 아니, 아니야, 이양호. 굉장히 낭만주의자였다. 그러면 이양호뿐만이 아니야. 린다를 좋아했던 남자가 또 몇몇 더 있었다고. 네. 걔들 그렇게 그러니까 전화한 거 뭐 이렇게 그 수사 기록을 봤더니 네, 녹취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드라마에 이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뜨거운 가슴이 불타는구나 얘들이. 내 지가 나이- 맺는 아니, 여자가 내 나이가 있으면. 어때서 노래 나오는 아니 지가 그런 욕망의 분출 이런 거못 해봤거든. 내가 그때 30대 때 진짜 놀랬어. 야, 나는 이 사람은 거의 할아버지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 그 중학생이 무슨 저기 그 새로 온 교생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네.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마음 떨려하면서 이런 거야. 그리고 전화하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면 얼마나 간절한데. 아, 그 녹취록이 다 있어요? 네. 신문에도 일부 나왔었어요. 네, 신문에 신문에도 일부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린다 김이 바로 그 린다 김이 무기 로비스트고 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기 로비스트잖아요. 예. 근데 그 린다 김이 살았던 곳이 바로 산타 바바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비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그 부하인 김재규한테 암살당한 이후에 네. 피격당한 이후에 암살이 아니죠. 예. 네. 피격당한 이후에 이 전두환 이 신군부 일당이 그 청와대에 있는 금고에서 6억 원을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6억 원을 가지고 세상과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예. 18년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살았냐면은 산타 바바라에 있었어요. 어머. 네. 그래서 산타 바바라에 그때 있으면서 한국에 안 있었고요. 네. 그 산타 바바라에서 아니, 이게 확인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산타 바바라에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네. 그래서 이제 린다 이 김 대표인에 따르면 오비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정리. 린다 예. 김이 살았던 곳이 산타 바바라. 이양호가 편지를 써갖고 이 사랑을 고백한 것도 산타 바바라의 추억을 잊을 수 없다. 아니 예. 둘이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저기가 있었던 그렇죠. 게 뭔가 산타 있었지. 바바라. 예. 뭘 불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이? 뭐 썸도 탔다가 예. 뭐 밀당도 했다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18년간 아니 18년간 아니고요. 18년 기간 중 기간 중 어느 일부. 일부 기간을 산타 산타 바바라에 바바라에 있으면서 있으니 우리가 출연해 보건데 린다 김하고 그때 린다 그레이트 김하고 박하고 예.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 확인된 만날 수 사실이에요.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만났고요. 그럼 박근혜 가는 곳은 늘 순실 언니가 있잖아요. 예, 예. 바로 그거죠. 그럼 그렇죠. 여기서 린다 김과 순실 커넥션이 우리가 그걸 됐을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됐을 이제.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예. 의심스러울. 그리고 그러니까 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린다 김은 그런 식으로 인연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굉장히 고독함과 배신감 그렇죠. 이런 것들 속에 사로잡혔던 시대였습니다. 때나도 이제 그 버시바우 주한미 네. 대사가 2007년도에 보고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최태민이. 근데 최태민의 후계자가 바로 최순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최태민의 자리에 최순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태민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 말에는 이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버시바우의 보고서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넣어도 성립된다. 대입시켜서 볼 수 네, 있다. 가능하다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태민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드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네.
이렇게 소설을 쓴다면 그렇죠. 쓴다면 쓴다면 7월 5일 한민구 윤병세 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 3일 뒤에 전격적으로 발표하잖아. 네. 그럼 그 밑에서는 정말 이 외교 라인, 국방 라인, 통일 라인에선 전혀 이것에 대한 작업이 없었고 이 사람들은 쓰리노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사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예. 결론 냈는데 그 누군가 결론 낸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사주하거나 통제한 누군가가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예, 그 그런데 누군가가 로키드 마틴사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김재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주에 우리 끔찍하다, 끔찍해. 국방부에 사람들이 성주에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다. 네. 이게 사실을 하면 또 맞춰지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더 예. 여기서 좀 더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로키드 마틴이 우리가 쓰리노를 할 때마다 로키드 마틴은 뭐냐 했냐면 계속 여기 그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 쪽을 계속 로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에드벌룬을 띄웠어요. 우리는 아니다 그러는데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 부지 조사를 했다 막 진행되는 것처럼 계속 옆에서 부추겼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면 이 로키드 마틴의 만약에 이게 우리 소설이 다 맞는다면 이거는 여기 지금 200~300억이 아닌 거예요. 네. 리베이트 받은 것만도 2~3조 뭐 수조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제 통일부가 뭐 문을 닫았고 그래서 통일부가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지만은요. 사실상 이제 통일부도 아무리 박근혜 정부 하에서 통일부가 욕을 먹고 무능하다 하더라도요. 개성공단이 북한에 대한 징벌로서 개성공단을 문 닫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통일부 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양식은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갑자기 그러니까 2월 9일 날인가 2월 10일 날인가 발표를 했는데 2월 7일 날까지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전격적인 중단이 그러니까 이게 발표돼 싸다고 버린 과정이 굉장히 거예요.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여기 입술 텄던 거 이게 홍영표. 부러졌던 거 네. 생각. 아니 네. 그리고 그 통일부 안은 잠정 폐쇄였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잠정 폐쇄였었는데 전격적으로 폐쇄해버렸고 네. 이틀 전까지 통일부 관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요. 그런 중요한 국가지 대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우주의 목소리가 없으면 절대로 결정 못합니다. 그런데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제가 지금 직업을 관둬야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소위 참주 히틀러 네. 같은 네. 트럼프 같은 브렉시트 같은 게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영이 지배하는 실제로 이게 사회과학자들 속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성을 건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힐링을 뉴에이지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사실상 한국에서 선진적으로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신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봉도사님 뒤에 있는 최순실이었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최순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네. 는 이제 어떻게 사드가 왜 배치된 거야? 느닷없이. 아니 이게 로키드 마틴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탈냉전이 오면서 많은 그 미국의 군수업자들 중에 망한 게 있고 안 망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킵니다. 예. 원래 그랬고 여객기도 만들면서 그다음에 군수산업을 만드는 것은 위험이 회피가 되는데 로키드 마틴은 100% 군수산업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옛날처럼 뭐 총알 안 팔리면 총신 팔고 뭐 헬멧 팔고 하는 정도로 쉽게 옮길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단위가 무기 체계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네. 사드가 한 포대가 2조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거의 사드가 그것도 불투명하잖아 얼마가 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드의 명운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를 이 사드가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안 산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에서. 사기로 했던 카타르하고 에미레이트도 결국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서 안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이걸 안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계에서 지금 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영재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6억 7천 6억 7억이에요. 이런 푼돈 때문에 왜 최순실이 이렇게 열을 내고 이렇게 움직였냐 얘기하시는데 문화체육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20%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순실의 10%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다른 데서 나옵니다. 재경부 예산 문제가 크게 나오고요.
가장 크게는 국방에서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언제 할 건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던져주고 가요. 살짝 이야기해줘. 불쌍하잖아, 김총수. 한겨레에서 최순실 씨가 11문이라고 했나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자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정문으로 들어다닌 사람은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었고요. 정유라 씨도 그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뚫어주면 로키드 마틴은 완전히 망합니다. 예. 팔로가 없는 거죠. 팔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팔로 팔선요. 팔로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로비를 아마 최대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에서 구입한 많은 무기들 중에 로키드 마틴이 많습니다. 한국이 거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가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잡을 절실한 그렇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다 무기를 많이 팔아먹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이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로키드 마틴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사드의 모든 명운을 걸어뒀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판 것도 지금 우리나라 컸지만 들어오는 사드가 로키드 마틴 사람 겁니다. 그 발사하는 전투기도 미사일이 그거 아닌가요? F-35. F-35도 그렇고. 그거를 이명박이가 해먹고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가 경고했잖아. 놓고 가라고. 내가 한다고. 박근혜 경고한 자세를 거야? 줬어요. 최순실이 경고한 거야? 물론 최순실이 했겠지만 이게 무기 구매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린다김 뭐 이런 걸 통해서 잠깐만 엿보셨지만 무기 시장에는 공식적으로 리베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에이전트가 공식으로 있어요, 그거는? 그걸 공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조단위기 조단입니다. 때문에 엄청 자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민다김은요? 린다김도 그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자고 나왔다고 린다김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드 궁금해, 사드. 사드가 이제 갑자기 왜 올해와서 바뀌었느냐. 그 원인을 이제 아까 말한 전성절에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전성절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가 가서 중국의 전성절을 빛내줬는데 근데 이제 북한이 올해 1월에 4차 핵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확실히 북한을 제어할 줄 알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시진핑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 전화 안 전화 받았고. 안 받았잖아요. 3일 동안. 그게 이제 빡친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또 다시. 그거는 이제 그때 우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중국도 당황했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하고도 아무하고도 전화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화가 나서 1월 7일 날 그 기자회견 때 일방적으로 사드를 중국한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처음으로 대통령 입으로 처음으로 해갖고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김창수 박사가 그거 갖고 열부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이제 김지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김지훈 교수님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작년에 금방 말씀보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정말로 전국구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배우 실세가 있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상황. 네,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승제를 갖고 그랬는데 이제 10월 그게 9월 3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꼬나 바친 거죠. 그때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렇잖아요. 실제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아베가 손을 내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의 손은 뿌리치고 중국한테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중국 경사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5일 날 미국 가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야, 너 왜 일본하고 친하게 안 지내고 중국으로 갔느냐. 이렇게 중국 경사론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압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중국 간 거 아니야. 중국으로 치우친 거 아니고 나 미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해.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제 내면적으로 사드 받을 준비가 됐고 그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한일 외무장관이 됐고 외무장관에서 위안부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게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국구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도 믿고 있었는데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어.